해방 이후 한반도의 전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 38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과 북에 자리 잡은 각기 다른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이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쌀은 남과 북,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극단적 형태로는 한국전쟁에서 쌀은 양쪽 정부가 서로를 비난하고 민중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전의 주요 테마로 등장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김성칠이라는 역사학자가 남긴 1950년 8월 5일 일기의 한 단락입니다. 민주선전실이라는 것이 생겼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서울 시민들이 이렇듯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이유는 괴뢰 집단이 도망갈 때 서울에 비축되었던 식량을 저희들이 가져가려니 무겁고 두고 가려니 배 아프고 해서 한강물 속에 모두 집어넣고 버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그리하여 지금 한강물 속에는 쌀이 질펀하게 깔려 있다고. 따는 이렇게 하면 인민들의 배고픔에 따르는 그 참을 수 없는 불만을 적개심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 그렇듯한 국리이긴 하다. 위 내용은 괴뢰 집단이란 이승만 정권을 뜻하고 이승만 정권이 부산으로 옮겨갈 때 서울 내 식량을 다 버리고 갔다는 선전전을 한국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했던 북한군이 했음을 확인됩니다. 한국 역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쌀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 중공군과 중국인이 먹을 것이라는 내용의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식량과 쌀 문제 해결은 요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남쪽으로 대거 내려온 피난민, 월남민의 사회적 요인과 소위 베이붐이라고 불리는 인구 증가에다가 자연재해에 따른 흉년, 전 국토를 황폐하게 만든 한국전쟁 피해 등으로 식량난은 더욱 가중됩니다. 식량난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농업 수출진흥 및 원조법에 따라 1956년부터 81년까지 한국의 밀가루를 중심으로 한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면서 식량 2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조 물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곡물 가격 하락을 가져와 당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의 생계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 불안정한 식량 사정은 농업 생산량이 떨어진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대 한국 농업 생산량과 쌀 생산량, 식량 생산량은 흉년을 겪은 시기도 있었지만 1955년 이후 증가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 도표가 이를 잘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인구 증가율이 식량 생산량보다 더 늘어나고 동시에 경제 상황도 나아져 1인당 식량 소비량도 같이 늘어났기에 식량 생산량 증가 속도가 이를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러던 와중 1960년 4월 19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 정권이던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안정되지 않았고 이를 틈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의 수장인 박정희가 1963년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한국 정치가 급변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테마가 바로 쌀이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때 소위 공약으로 내건 사항 중 하나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였습니다. 그만큼 1960년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한국 내 식량 공급 안정화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의 안정화, 특히 쌀의 안정적 공급은 남과 북 어디든 그 사회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1961년 3월 21일 일본의 AP통신을 인용해 조선일보는 남한 전량민, 즉 쌀이 끊긴 사람에게 쌀 50만 석을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양방송은 20일 북한 정권이 북한 적십자사와 북한 농민동맹을 시켜 남한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50만 석의 미국을 각출하도록 조처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적십자사는 즉시 남한 적십자사에게 전문을 발송하고 남한 적십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미국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기사만 보고 당시 한국의 식량 사정이 북한보다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중요시해서 봐야 할 점은 쌀이 곧 체제 경쟁에서의 우위 혹은 승리를 상징하는 음식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방식으로 치러졌지만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군사구태타라는 반민주적 방식을 통해 권력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라이벌과 격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그런 박정희에게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북한과의 경쟁에서도 내부에서 경쟁자들을 앞서기 위해서도 달성해야만 핵심 과제로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흰 쌀밥이 점차 일상화되고 그에 따라 밥상 위에서 밥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통일벼로 위시되는 벼 증산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품종은 맛, 비료의 양, 병충해, 파종과 수확 시기, 수확량 등 벼 재배 전반에 연관된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농부들은 가능한 자신의 논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 파종했고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 역시 일본 품종 보급에 그렇게 신경 썼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쌀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 품종이 가져야 할 덕목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수확, 즉 쌀이 많이 나야 하는 품종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원하는 수준의 품종 개발은 몇 차례 실패했습니다만 드디어 IR667이란 품종을 개발합니다. IR667이란 품종은 전 세계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1950년대 말 밀과 옥수수에서 녹색혁명이 거둔 성과를 쌀에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록펠러 재단과 포드 재단의 필리핀 국제미장연구소에서 개발됩니다. 1962년 개소한 국제미장연구소는 다수학 품종인 IR8이라는 품종을 개발해냅니다. 이후에 연구를 통해 IR8 품종이 알려진 바대로 그렇게 혁신적인 품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당시에는 쌀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혁신적 품종이라고 알려졌고 이는 한국에도 알려져 1964년 이후 허문회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여러 연구자가 필리핀의 국제미장연구소를 방문해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연구합니다. 특히 허문회 교수는 그 이전까지 어렵다고 알려졌던 남방계벼와 북방계벼의 교배에 성공했고 이 품종 중 1968년 한국기후와 병충해에 잘 버티는 품종이 바로 IR667이란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IR667 품종의 개통을 1969년에서 1971년까지 시험 재배하여 가장 우수한 품종의 통일이라는 매우 국가주의적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일벼라는 이름으로 보급됩니다. 개발된 벼 품종을 의도하는 바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재배 방식이 변해야만 했습니다. 통일벼가 원하는 바대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비료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961년 준공된 충주 비료공장, 1962년 준공된 호남 비료공장을 시작으로 점차 국내 비료 자급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화학 비료공장을 세워졌고 1977년 국내 비료 자급화를 이루게 됩니다. 비료 이외에도 농약, 비닐 온실 모짜리 등이 보급되면서 통일벼 생산에 적합한 재배 기술이 보급됩니다. 여기에 간척, 개간, 농지정리 사업 등으로 넓어지는 농경지, 수리관계시설의 신설과 관정을 통한 수리 안전담의 증가 등은 이전과 달리 안정적으로 벼 재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증산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경운기의 보급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촌 양도로 부족해지는 농촌 노동력을 경운기가 많은 부분에서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경운기는 고대 일에 사용되었던 소를 대신에 땅을 갈고 짐과 사람을 날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멀리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기로도 쓰였으며 때로는 전기가 필요할 때는 발전기 동력원으로도 쓸 수 있는 전천후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 큰 틀에서 보면 과학기술 혁신이 통일벼라는 품종 개량 혁신과 만나면서 급격한 증산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 여기에 박정희 정권이 증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동원한 행정력, 정책, 제도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땡땡땡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농작업을 진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76년 쌀 자급률이 100.5%에 달성되고 보리 자급률 역시 97.9%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강조하였던 쌀과 주요 식량 자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1977년에는 녹색혁명 성취 선포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전북대 김태호 교수가 강조했듯이
과학기술상의 혁신과 당시 강력한 정책과 제도가 긴밀히 결합한 하나의 기술 시스템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 문제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 것처럼 통일벼로 대표되는 쌀 증산 작업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통일벼는 남방계와 북방계 품종을 교배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맛이 남방계벼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고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일벼 계통의 쌀이 이 같은 문제는 개발 초기부터 인지됐습니다. 그러나 통일벼 시식회에 참여했던 박정희가 시식회 후 통일벼의 맛을 평가하는 무기명 투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었고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통일벼에 거는 기대를 천명함으로써 통일벼의 맛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통일벼를 사 먹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일벼 밥맛은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1960년에서 70년 한국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수매 제도를 전국적 단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매한 쌀을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붐이라는 이름으로 싼 값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통일벼 재배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쌀 수매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수매했고 정부미는 곧 통일벼 계통이 유통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매를 통해 유통시키는 정부미와 달리 민간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쌀을 일반미라고 불렀습니다. 통일벼 이전에 정부미와 일반미 사이에는 유통 경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만 통일벼 계통 재배가 확산되면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부미가 통일벼 중심으로 유통되었던 것에 반해 일반미는 북방계 품종벼 중심으로 유통됐기에 소비자들에게는 정부미보다 좋은 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미와 달리 한국인의 기존 입맛에 어울렸던 일반미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당연히 정부미는 가난한 이들의 쌀이 됐고 일반미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사 먹는 쌀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반미 중에서도 맛있는 쌀로 불린 품종이 있는데 바로 아키바레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일본에서 1950년대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1969년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품종은 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재배되었는데 통일계 품종과 비교되는 맛과 경김이라는 지역적 선호 등이 더해져 점차 맛있는 벼 품종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도 한국의 꽤 많은 지역에서 아키바레 계통 품종을 재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고시히카리 품종과 다른 벼 품종에 밀려 현재는 나가노현에서 극히 적은 양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벼 계통 쌀의 문제는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장농 중심으로 개편된 한국 농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쪽은 벼, 보리를 수매했던 한국 정부였습니다. 농민들 역시 한국 정부의 시책에 어느 정도 동의했기에 통일벼 재배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식민지 조선의 농민이 그러했듯이 1970년대 한국 농민 역시 해당 품종이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해도 재배를 망설이게 됩니다. 여기에 통일벼의 볏집이 짧아 농촌에 많이 있던 초가지붕이나 가마니 제작 재료로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한국 정부는 증산과 자급이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농민과 행정 사이에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키바레가 심겨져 있는 논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뽑거나 통일벼를 심지 않은 농민을 찾아가 재배를 강권하는 등의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강요된 통일벼 재배지만 그 전성기는 매우 짧았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노풍 파동입니다. 노풍은 통일벼 계통의 신품종으로 보급되었는데 마침 1978년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들었고 가뭄의 영향으로 노풍을 비롯한 통일벼 계통에서 각종 병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가 곧바로 대폭적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보여졌던 생산량 증가와 비교해 크게 미진했기에 통일벼 계통 품종에 대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또한 병의 피해는 일반 농가가 떠안았으며 정부 대책 역시 미진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벼 재배 기술과 시설은 통일계가 아닌 다른 벼 품종의 생산량 역시 크게 늘리면서 통일벼 계통 품종을 키우는 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1978년을 기점으로 통일계 품종 재배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통일벼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일반벼의 생산량이 그만큼 늘었기에 계속 강조하듯이 이 시기부터 쌀이라는 한국인의 오래된 특별한 음식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일상화가 됐다면 더 이상 쌀은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음식의 지위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일상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10년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봄에 식량이 부족한 시기를 가리키는 보릿고개는 농촌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만큼 인구 대부분이 농촌을 경험했고 여전히 가족 친족은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원예작물, 축산업 등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농촌에서 쌀은 여전히 집안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작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랜 기간 쌀에 부여했던 특별한 의미는 흰 쌀밥이 흔해진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의미는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단적인 예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과 그에 대응한 전 국민적 쌀 수입 반대 운동입니다. 1947년에 이루어진 국제무역체계인 가트 체제가 보호무역, 무역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불만에서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에서 1994년에 개최됐고 현재의 지구화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는 논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자유무역 대상에 농업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라는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농업은 가트 체제에 포섭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는 모든 분야를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했습니다. 한국에도 농업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포함된 소식이 들려왔고 농민단체는 즉각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반대 핵심 과제로 쌀 수입 반대를 삼았습니다. 한국 사회 대중에게 그리고 이 문제를 강하게 선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는 쌀의 특별한 의미를 전국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 의미에서 쌀의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쌀이 식량 안보와 국민 건강 그리고 논의 지니는 환경적 중요성까지 새로운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쌀 수입 반대 운동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굉장한 지지를 보냈는데 대표적인 예가 농협에서 쌀 수입 개방 반대 범국민 서명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91년 11월 11일에 시작해서 1991년 12월 21일에 마쳤는데 그때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만 13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쌀 관련 수업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쌀이 너무 흔해졌고 도시에서 태어나는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 된 현재 한국에서 쌀의 의미가 삼국시대, 조선시대, 식민지 시기, 심지어 1990년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쌀은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흰쌀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어떤 때는 쌀이 넘쳐 보관할 데가 없다고 쓸모없는 작물, 골치 없는 작물로 취급하는 사회가 현재 한국 사회입니다. 2021년 현재에도 쌀은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음식입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쌀값의 상승 혹은 하락은 뉴스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내기와 추수 풍경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기계로 모내기 하는 모습이나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는 모습은 매해 거르지 않고 방송됩니다. 외국산 쌀이 수입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밥쌀만큼은 국내산 쌀을 선호하고 고기류와 밀가루 음식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밥을 먹어야 식사한 느낌이 든다며 밥을 볶아 먹는 곳이 한국 사회입니다. 막걸리와 각종 전통주, 희석식 소주, 떡, 과자 등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의뢰에서 쌀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서 쌀에 대한 절박함이 조금 줄었다고 해도 쌀은 지금도 한국을 설명하는 중요한 음식이라는 점에서는 변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1,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쌀의 한국인, 한국인의 쌀이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 하나만 가지고도 긴 역사 속에 한국인의 일상과 그 변화를 훑고 지나간 느낌이 드시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바다로 갑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물고기 중 하나였던 조기를 다루겠습니다.